1958년 봄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은 아직 전쟁의 흔적이 남은 고요한 마을이었지요. 비포장 도로 위로 먼지가 날리고 저녁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희는 그 마을 약방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약을 다리며 늘 말했습니다. 여자는 얌전해야 남편이 복을 가져온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요히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침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양은 대야 속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약방 문을 열면 한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쓴내와 단내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없이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그날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에 닿아 윤이 났습니다. 감기약 좀 부탁드립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자 정희는 괜히 계산대를 닦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도연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지요.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약방을 찾았습니다. 감기약, 파스, 가끔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덜 피곤하시죠?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많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투를 가졌습니다. 약방에 오면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퇴근길마다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잠깐만 같이 걸읍시다. 그 말은 마치 약속처럼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소문을 냈습니다. 한약방 막내랑 은행 다니는 도연 씨가 만난데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전쟁 갔다 온 사람은 성질이 거칠다. 그러나 정희는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손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커튼이 흔들리고 작은 풍금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새 회색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윗감이라 칭찬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작은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봄이면 대문 옆 쌀구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도연은 출근 전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쓰였어요? 경제가 좋아진대요. 우리도 곧 새 집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정희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종종 야생화를 꺾어왔습니다. 이거 봐요. 길가에 피었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의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공기가 무거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차려둔 국이 식을까봐 재촉했습니다. 지금 차려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였어야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뜨거운 통증이 뺨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자들도 힘들겠지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꽃을 사왔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러나 한 번은 두 번이 되었고 두 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유 없이 그녀를 때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울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은 나밖에 없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는 푸른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멍을 문질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 속 물이 끓어오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일까요? 라디오에서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가는 안정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지방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 한 줄기가 이불 위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이 한 송이 창문 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살구꽃은 더 이상 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말을 잃었고 정희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린다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길고 차갑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한 어둠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곧 무언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1961년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렸습니다. 한정희는 낡은 솥뚜껑을 닦으며 손끝을 비볐습니다.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다 나았지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한때 은행에 다녔지만 지금은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신문을 던지고 밤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를 두려워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밤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투, 걸음, 숨소리까지 신중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늘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살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맑았습니다. 그 아이만은 이 집의 어둠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또 식었잖아. 금방 덮일게요. 됐어. 맨날 이 모양이지.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울지 마. 탁 그릇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방 한켠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꿈속에서는 웃자. 알겠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교사로 일하는 언니는 정희의 얼굴을 보자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야, 너 괜찮니? 해. 괜찮아요. 그냥 부딪혔어요. 영숙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뚝에 남은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부딪힌 게 아니야.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가 잘해야죠. 영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달라질 일 아니야.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마을 예배당에 갔습니다. 정희는 목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서로 다투면 어찌해야 하나요? 목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자가 참으면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그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민수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김없이 귀를 막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1964년 봄, 도연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심지어 냄비 끓는 소리까지 싫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이놈의 새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가 급히 달려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순간 그녀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소리 질러? 그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는 잠들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언니 영숙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수를 데리고 올라가. 우리 집에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영숙은 분노와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희야, 아이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위험해. 그날 밤 정희는 민수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가 이 아이를 데려가줘. 내가 같이 못 가는 건 그를 속이기 위해서야. 나는 여기에 남겠지만 언젠가 따라갈게. 그날 저녁 민수는 조용히 언니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부엌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입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애는 어디 있어?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집에 잠시 갔어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의자, 깨지는 유리,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넘어지셨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부엌에서요. 그 대답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편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영숙이 대신 써보낸 짧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어. 정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편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바닥 밑에 돈을 숨겼습니다. 조금씩 모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간 가겠어요. 그 아이 있는 곳으로. 그 말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974년 봄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방에서 일했습니다.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낯선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한정희님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이제 제가 갑니다. 4월 17일 서울역에서 기다릴게요.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지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들판 위를 덮고 먼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희는 깨진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4월 17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국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 지난 세월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병이 두어 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를 늙게 했습니다. 예전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피로와 분노가 얼굴 전체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감싼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오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익산역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차의 휘파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두렵고 동시에 희망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4월 17일 서울역에서 기다릴게요.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민수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진짜로 갑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빗줄기가 플랫폼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옷 한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 쓴 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기적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정희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객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석탄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세월이 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의 들판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김이 낀 유리를 문질렀습니다. 흐릿한 세상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희 씨. 잘했어요. 스스로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낯선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와 석탄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수야! 잠시 후 젊은 청년이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우산을 쓴 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요. 괜찮아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비가 조금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트럭을 불렀습니다. 숙소가 멀지 않아요. 일단 그리로 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정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밝았군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밝은 데로 가야죠. 숙소는 작은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목사 부부가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이불을 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라난 어깨, 단단한 손. 이제는 그녀보다 크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저를 다시 불러주었네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교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피곤했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민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 아내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전 제 삶을 살 겁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지쳤어. 그는 돌아섰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교회 십자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비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피어나지요. 그날 오후 그녀와 민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거기서 조용히 살아요. 꽃도 심고. 그래요. 이젠 꽃이 다시 피겠지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자 빗소리와 함께 어린 민수의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빛이었습니다.